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화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여해연구소 사무국장 김종도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여해연구소 창립기념 제1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뜨겁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후 동국대 인문학 연구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원 동국대 교수님 오늘 발표자십니다. 이필원 동국대학교 교수님, 네, 지미령, 네, 이석주 동국대 교수님 오늘 사회자로 하셨습니다. 네. 이왕에 치는 것 좀 뜨겁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민수 동국대 문이과대학 학술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재 여해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김광용 여해연구소 소장님, 김미선 여해연구소 자문위원장님, 이화묵 여해연구소 운영위원장님,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창립기념 학술 세미나를 빛내주기 위해서 화환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님,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님, 길기영 동국대 인문문화예술최고위과정 총동문회장님,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님, 김정기 UN 시티넷 대표님, 봉유정 송파 구상구 상공회장님, 또 김평환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님, 김미선 여해연구소 자문위원장님, 김영성 월드브릿지항공 대표이사님,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에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여해연구소 김광용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용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 여해연구소는 작년 10월 달에 동국대 부설 연구소로 창립이 되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연구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학술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주제가 임진왜란과 호국불교라는 주제를 첫 번째 세미나 주제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또 동국대가 독립학교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여해연구소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신 유현우 우리 동국대 인문학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송민수 또 문이과대학 또 우리 실장님, 또 더 크게는 총장님이 또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해연구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해는 뭐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자입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는데 자를 자여해라는 그 자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었고 우리 이사장님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이순신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투철한 그 애국정신, 또 애민정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후세대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어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여해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해연구소 창립 제1회 학술 세미나를 맞이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는 이철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논평에 참여하신 이철원 교수님, 또 이인재 이사장님, 또 이필원 교수님, 지미령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이석주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 인사 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해연구소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은우 원장님, 송민수 실장님 이하 많은 내빈들께서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임진왜란과 호국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해연구소가 첫 학술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사명당의 동상이 교문 앞에 서 있는 이 동국대학교에서 이 호국의 달인 6월에 이 행사를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진왜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1592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 그리고 이순신과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본군을 물리쳤던 전쟁, 다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그러나 임진왜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임진왜란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시아 정복 야망을 조선이 엄청난 희생을 입으면서도 이를 좌절시킴으로써 동양 평화를 지켜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던 히데요시는 일본 땅이 너무 좁으니 명나라를 정복해서 천황을 북경으로 옮기고 일본은 황태자에게 맡기고 조선은 자기 사위에게 주고 자기는 닝보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고상국은 대만입니다. 안남, 베트남이죠. 그리고 샴, 오늘의 태국, 그리고 루손,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천축국, 즉 인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 야망을 초장에 좌절시킨 것이 이순신 보유국이던 조선이었죠. 그러나 350년이 지나서 일본은 기어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42년 1월 8일 일본은 미군을 몰아내고 필리핀의 마닐라를 점령했습니다. 온 일본이 히데요시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음에 환호했습니다. 흥분한 일본인들은 다음날 히데요시의 본거지이던 오사카 성의 맞은편 오테마의 공원에 모여서 그의 영전에 봉고제를 올리고 2만 명의 시민 학생들이 축하 행진을 벌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사후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幕府가 히데요시의 업적과 야욕을 애써 덮어버렸지만은 일본인들의 심리에는 대동아 공영권의 맹주가 되려는 욕망이 휴화산처럼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지산이 먼저 폭발할지 그들이 도발이 먼저 일어날지 우리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불살생 가르침,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은 불교의 호국정신이 먼저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과 호국불교, 이것은 지나가버린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화두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에서 유의미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이신 유훈우 교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동국대 문과대 인문학연구원 원장 철학가 유훈우라고 합니다. 먼저 동국대 여해연구소의 창립기념 제1회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해연구소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과 김광용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철은 교수님과 논평과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임진왜란과 호국불교를 보면은 우리 여해연구소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충무공 이순신의 위대한 업적이나 사사의 종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어떤 세미나 주제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는 충무공 이순신 또 서해 유성룡 선생님 이 탄생지입니다. 지금 저 충무로 거기 있는데 마침 조금 전에 이 지역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순신 생가터나 서해 유성룡 생가터 보면 표지석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 뒤에 서해 유성룡은 이제 대학로로 서해 길이라고도 만들어놨지만 그 조금 옆에 있는 이순신 부부는 내가 이 수십 년 여기 참 동국대에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조차. 그것도 좀 문제다 싶고요. 또 여기 동국대는 지금 장춘단을 끼고 있는데 장춘단이라는 게 원래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자리입니다. 저기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명대사가 동국대에서 보면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일본 방향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이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을 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밑에 이준열사라든지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를 앞두고 우국지사의 여러 동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해 이순신 경우는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업적도 있고 하지만 조선 시대 내에 이순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실상 핍박을 받고 소외를 받았습니다. 현대기에 와서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일종의 이제 재조망이 되고 뭐 해군 사관학교 한번 갔더니 그 거북선 연구소 이래가지고 뭐 그 다시 복원하는 사업 상당한 국고를 지원받아서 뭐 그 복원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빼고 나면 지금 이게 그 조선시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와서도 이순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초등학생부터 그 조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뭐 저 충렬사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말고는. 그래서 마침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뭐 불교도 있고 여기가 또 그 이순신 탄생지이기도 하고 또 장춘단이라고 지금은 뭐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이 여해 연구소 주도로 이기는 학술 세미나와 일종의 이제 축제 방식의 그 제례 이순신 제례를 장춘단 앞에서 그 좀 지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마침 여해 연구소가 동국대 이제 생기게 돼서 우리 뭐 이사장님이나 소장님의 어떤 역할이 컸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순신 연구소의 위치로서는 굉장히 좋다 동국대가. 그리고 이게 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나 뭐 전쟁 때 그것뿐만 아니라 서해 유승룡하고의 어떤 그런 교우 관계라든지 지금 호국 불교하고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상적인 측면을 좀 확대를 해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대학 안에다가 연구소를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식견이 짧아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전개가 되고 통불교적으로 전개된 호국 불교하고 또 이순신 어떤 사상하고 어떤 뭐 직간접의 관련이 있는지 그건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유승룡하고 이 관련해서 하면은 뭐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그런 조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뭐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좀 더 많은 전폭적인 지원과 또 우리 의원님의 또 적극적인 그 도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그리고 뭐 기타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송민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인문문화예술 최고의 과정 총동문회장이면서 서울시 중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길기영 위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유은호 그 원장님 지금 방금 가시는데 제가 이야기할 부분을 그 줄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그 동국대학교 연구소 창립 기념이면서 첫 번째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그 인재 그 이사장님, 김광용 원장님, 또 김미선 우리 그 자문위원장님, 이하목 또 운영위원장님, 여러모로 교수님들 이렇게 뒷받침해 주셔서 실무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를 지금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 인재 이사장님하고 김광용 우리 원장하고 김미선 제가 보냈던 이하목 같은 가족의 이상으로 이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그 여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재평가되고 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또 우리 중국 발전, 작게는 탄사연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초점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임진왜란과 호국 불교에 대해서 토론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둘씩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런 여해연구소를 가지면서 여러 우리 팀원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국대와 또 중구청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데 뒷받침을 중구청 관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가 다 머릿속에 잡아놓고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좀 해나가면 될 듯 합니다. 특히 뭐 연극도 하고 뮤지컬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고 1년여 계획, 2년여 계획이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골든벨 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학술 세미나 임진왜란과 호국 불교에 대한 토론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임진왜란과 호국 불교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 발표 및 논평 그리고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국대 교수이시면서 여해연구소 학술 세미나 실장이신 이석주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힘차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를 맡은 동국대 이석주입니다. 오늘 이평 교수님의 발표에 점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이후에 논평자들에 대한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철원 교수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방은 이철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 연구가 삼행대사와 표충사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작성하면서 불교가 임진왜란 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주제를 임진왜란과 호국불교라고 주제를 잡아서 오늘 발표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부산에 상륙해서 한양을 점령하는 데까지 불과 20일이 걸렸다. 오늘날 걸어가도 20일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빼앗길 정도의 문제가 정말 한국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국에 그나마 일본군이 완전히 우리 조선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육지에서는 물론 권율 장군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군들의 활약도 있었지만은 의병과 의성병의 역할이 대단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그 육로를 잘 알고 있는,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의병과 의성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의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감시의 대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산악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군은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해로를 막았기 때문에 일본의 보급로를 막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임진왜란 때 가장 피해가 그나마 적었던 곳이 전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7페이지 전 밑에 호국불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호국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군사정부 시절이나 이런 시절에 국가라기보다는 정부를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정부의 그 권력을 오히려 이 불교계에서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 앞에 원과 수식어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넓은 틀 속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그것은 불교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국불교라고 하는 게 붙음으로 인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호국이라는 거 하는 의미에 한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보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특정 국가와 특정 민족만을 수호하겠다고 나선다면 타락한 불교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호국불교라면 순수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한다는 불교의 보편성마저 무시한 채 살생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호국불교라면 그것은 사이비 불교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족문화연구소 박한용 선생님은 종권에 눈먼 일부 권성이 독재 정권과 야합해서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한 얄팍한 술수와 권력자의 종교 통제를 통한 지배체제 유지 강화라는 이해가 맞물려 한국 불교를 느닷없이 호국불교라고 하는 안보 이데올로기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이에 대해서 호국불교에 대한 비판을 연구한 정청구 선생님은 호국불교가 역사적으로 지배계층의 특권을 옹호해주는 사상이라는 비판 하나 하고 불교가 이제 불살생계를 범한 거 아니냐,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서양에서 ABC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그 태도를 보고 상황을 봐야 된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그 다음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태도와 그 시대적인 환경,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지난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시점에서 과거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거슬러서 한번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그 상황 속에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침략을 받았던 전쟁이죠.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성렬과 출가자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단순히 달을 위해서 일부를 희생한다라는 뭐 그러한 논리거나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차원이라고 하면 출가자로서의 어떤 행위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일반 의병 정도 같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출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출가 성녀가 범해서는 안 되는 4가지가 바라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바라이제 중에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성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녀로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가 살인입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불교에서 크게 죄를 묻고 있는 이 바라이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페이지 넘기시면, 저는 이 사명대사가 위에서 한 8번째쯤 되나요? 사명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사찰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스님들을 이렇게 잡아서 묶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명대사가 나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원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외적들이 저렇게 펴져 있으니 함부로 잔인하게 해칠까 두렵구나. 내가 마땅히 가서 저 미친 외적들을 타일러서 이 흉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 왜군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말려야겠다는 차원입니다. 그 사람이 살생을 하는 거죠. 이제 대승불교와 우리가 이제 근본불교, 이 상자불교, 남방불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불교를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남방불교라고 하는 근본불교, 우리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켜 나가는 보수적인 어떤 그 불교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중생들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율에 대한 해석도 아래쪽은 철저하게 그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보수적인 입장이라면, 북쪽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계율에 대해서도 지범개차라고 하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문을 열어주는 이런 계율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계율이라고 그럴 때 율은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범을 말하는데, 북쪽에서는 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계라고만 하거든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중생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외면할 수가 없는 게 대승불교의 특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승불교에서는 대를 위해서 자비정신으로 보살의 정신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적이라고 하는 개념과 아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봐 버리면 국수주의가 되고, 이것은 불교의 이 분별법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금지하는 데서. 그런데 이건 철저히 보살의 정신에서 이 참전을 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페이지 밑에는 그 일본 성녀인 케이넨이 참전해서 그 당시의 그 처참한 환경을 묘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그 시에도 보면 사명대사께서 지은 시에 어육이 됐다. 죽어서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백성들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런 단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넘겨보시면 의성병의 활동을 육지와 수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충공의 그 전설을 보면 그 당신이 참전했던 내용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많은 우리의 의성병들이 수군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배를 줘서 수리해서 그 선장이 돼서, 말하자면 그 배를 이끌 수 있는 지위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스님들에게. 물론 이충무공 전설을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이충무공이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지금 이 일본 외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에서 온 이 의성병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순신이 이끄는 그 수군에 스님들이 그게 뭐 합장을 하고 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만, 그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됐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그 수군에 실제로 스님들이 참전을 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에서는 좀 더 이렇게 뭐 눈에 보이게끔 만자를 이렇게 가슴에 붙여서 그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그 수군에 스님들이 참여를 했고, 그 내용들이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해연구소가 이제 발족이 되어져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자료들을 발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그 이제 여기에도 절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절이 그 많지 않습니까? 전라도 인근이라든지 경상도 쪽에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절들에 다 수군 지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로 설치를 하고, 또 의성 고성에 가면 운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절인데 삼천포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절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세 차례 작전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으로 전래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가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저희들이 모르던 어떤 설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앞으로도 이 설화나 구전 이런 것들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연관성이, 우리가 오히려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오늘날 그 지역 향토사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지역의 그 유생들이 남긴 글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남긴 글들은 한국문집총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유생들이 남겨놓은 문집들이 있는데, 그런 문집들을 좀 조사를 해보시면 의외로 이러한 그 숨겨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과 또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수소문도 해야 되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기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밑으로 가서 그 말하자면 지금까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도 미래의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님들이 전쟁터에 참여했다는 것은 계율적으로 보면 살인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목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군대에 그 막산에 유숙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군인이 행진하는 것을 보아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소한, 말하자면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계들을 범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의성군을 일으켜서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원도 하나 있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처참했고, 한나라의 백성으로서 출가자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살육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육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중지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보살의 정신으로 참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저는 발표를 하고 나중에 논평이나 또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발표는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논평 진행 순서인데요. 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필원 선생님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필원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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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필원입니다. 예. 사실 저는 인도 초기 불교가 전공이고요. 명상과 수행과 관련된 논문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정확한 그 논평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점은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수행자에게 있어서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좀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논평을 맡게 되었습니다. 논평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죠.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전쟁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노와 원함 그리고 응징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말하자면 윤회의 수레바퀴를 만들게 됩니다. 불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에 가게 되면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그 불교도들의 폭력적인 그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불교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도에서 그 1203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 불교가 소멸하는 해인데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불교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지막 니까야 13번 경에 나오는 텀날의 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에서 부다는 비구들이여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비열한 도적들이 사지를 차례로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타락한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성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일체의 세계를 풍부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예, 나를 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적의를 품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수다니파타 사품 15번 경에서도 같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 몽둥이를 드는 데에서 공포가 생겨난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멀리했는지 멀리한 것에 대해서 말하리라. 물이 잦아드는 몽덩이의 물고기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서로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두려워졌다. 부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투쟁과 갈등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당신께서 두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교는 폭력을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DNA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교는 아니 부다는 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개 첫 번째로 불살생을 든 이유이기도 하다. 이철원 교수님은요, 인지내랑과 호국불교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교는 양립 불가하기에 그렇습니다. 호국불교라는 것도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불교의 본령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편성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혐오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불교의 가치관에 과연 상응하는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호곡불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호곡불교란 말 그대로 나라를 수호하는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곧 국왕과 백성이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나라를 수호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나라를 수호한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960년대에서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호곡불교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용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가론 제41의 내용을 전부로 의승병의 참전 의미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전체 논의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악한 중생의 목숨을 끊으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리라. 저 목숨을 끊지 못하면 무간업을 지어 큰 고통을 받으리라. 내가 차라리 저를 죽이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저 사람이 무간고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살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겠죠. 분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산독심에 물든 상황이 아니고 산독심을 떠나서 상대에 대한 그 자비심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한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3장에서는 의승병의 활약을 다루면서 스님들이 춤과 의를 통해 백성과 국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전진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스님들의 헌신적인 활약에 대해 칭찬하며 장계를 올리는 내용을 통해 의승 수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논자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전쟁의 시기를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16개의 나라로 분열된 상황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경전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불타는 자신의 모국이 참혹한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불타는 홀로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홀로 전쟁을 하러 오는 호살라국의 위두다바 군대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3번이나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그리고 위두다바는 부타의 뜻을 알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결국 전쟁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카필라국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필라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호살라국이 전쟁을 자기들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에 의해서 3번이나 전쟁이 막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살라국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타는 홀로 최선을 다해 전쟁의 참화를 막으려 했으나 카필라국의 지도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불타가 전쟁과 폭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바로 집단 지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불교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의 폭력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가 선생님께서 제시한 유가론 제41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논평자 역시 논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논평자의 역할이 있기에 몇 가지 사소한 질문으로 논평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들의 활약상은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 의승병들에 대한 케어,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살생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더구나 승려라는 신분에서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승려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하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불교계가 그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바라이제가 되지 않으려면 저 악한 중생의 목숨을 끊으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리라. 저 목숨을 끊지 못하면 저 중생은 무간업을 지어 큰 고통을 받으리라. 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승군에 참여한 스님들이 실제 이러한 의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불교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선언에 그친다면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논자는 호곡불교를 정의하면서 호곡불교란 말 그대로 나라를 수호하는 불교라는 의미이다. 곧 국왕과 백성이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나라를 수호한다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특정 종교를 국기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왕과 백성이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나라를 수호한다는 정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호국불교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폭력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 논문이 갖는 의미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연구소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철원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세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뭐 제가 답변할 사실 뭐 정답을 내놓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참전 용사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한국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때 참여했던 미군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겪는 그런 심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의 스님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기록상에 남아있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출가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러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에서 어떤 뭐 제도적으로 이것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당연할 것 같고요. 이제 참 이 문제는 아까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바라이저가 되지 않으려면 보살의 자비 정신으로 참전을 해야 되는데 성녀들의 그 의식 수준이 얼마큼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성녀 나름 그 어떤 성녀들의 그 스스로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성녀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성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출신들이 다 양반 출신들입니다. 사명대사, 서산대사 할 것 없이 이분들은 이미 양반 출신들입니다. 양반 자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든 그 기초 학문들 한자를 다 이수를 하고 난 뒤에 출가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학에도 조예가 깊고 불교들을 또 열심히 수행해서 그거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사실 고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선시대 때 유생들의 문집을 보더라도 고성들에 대해서는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 출신이기도 하고 또 뭐 시문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녀들의 그 높은 학식에 대해서 이 유생들이 탐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녀들도 그 출신이 어디냐 내지는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그 자각을 했느냐는 성녀들에게 달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또는 임진왜란 당시에 스생포라고 하는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또 기요마사를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담대함과 그 필담으로 나누긴 하지만 그 시문들을 적어주고 나누고 또 명필이라 해서 그 붓글씨를 받아가고 했던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서 일본에서조차도 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배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명대사가 사실은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도 그 당시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님들의 그 어떤 법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호국불교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국이라는 말을 붙이면 불교가 한정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교 대승경전에 보면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늘 하고 있을 때 그 네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국왕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국왕은 그 국가를 그 당시는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말들을 영규대사도 참전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하고 국왕이라는 건 그 국가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는 이걸 위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달리 제가 뭐 호국불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건 제가 정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앞으로의 논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은재 이사장님의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임진왜란과 호국 불교인데요. 먼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교는 현 네팔 지역에 있던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우타마 시다르타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29살에 출가해서 6년간의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열반하기까지 40여 년을 불교 포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모아서 경전을 만들었는데, 총 감독은 마하가섭. 그 가섭의 지휘 아래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았던 아난이 25년간 석가모니를 수행하면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밝은 우발이 혹은 수보리에 시켜서 율장을 만들고, 또 여러 제자를 시켜서 논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며 따라가지고 불교 교단은 분열이 되고 출가와 재가의 괴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해서 중생의 구제를 소원하는 대승불교가 나타났고, 이 대승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및 일본으로 퍼져나갔고, 또 출가자 개인의 구원을 희구하는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남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던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건 고구려였습니다. AD 372년에.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인데, 신라는 고구려보다 무려 150년이나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가장 융성하였습니다. 신라의 그 원광법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화랑 5개 속에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고, 자장법사는 황룡사 구총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몽고족이나 거란족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하였죠. 여기서 화랑에 대한 세속 5개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사군 이충, 즉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둘째 사친 이효, 효로서 부모를 섬긴다. 셋째 부모유신, 친구 간에 신의, 신뢰가 있고, 넷째는 임전무태,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말아라. 다섯째 살생유택, 즉 살생은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살생유택, 즉 가려서 살생하라는 계율입니다. 비록 석가모니가 불살생을 강조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거의 8만 4천 법문은 시대에 맞게, 지역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불교의 뿌리는 힌두교이고 8,0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전이라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그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례로 힌두교의 한 종파인 자이나교 같은 데서는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이 이게 극도로 나아가서 짐승이 굶주린다. 굶주리는 짐승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살을 베어내서 공양하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이건 좀 지나치죠. 이건 참된 가르침이라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실천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광법사의 살생유택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의 초기 가르침에 임전무태니 살생유택은 없었습니다. 초기 소규모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 호국불교 사상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국가, 산업국가가 출현함에 따라서 국가체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성 나타난 것이 호국불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진왜란과 당시의 호국불교에 대해서 살펴보죠. 불교 이꼬르 호국불교의 가장 뚜렷한 발현이 된 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 왜군의 잔인한 학살, 그 학살과 약탈 앞에서 명상인이, 독경인이, 참선은 설 자리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선민중은 출과 재가 불문하고 본능적인 자기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삶의 터전인 사찰이 불타고 불상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성녀들이라고 해서 불살생의 계율에 묶여서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연 봉기했습니다. 수적으로는 관군이나 일반 의병들에 비해서 열세였지만은 이 처자도 없는 성녀들은 전투에 임해서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기세등등하였습니다. 이철원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청주성, 평양성 탈환에 그들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명나라 연합군은 당시 연합군 작전을 할 때에는 조선군을 앞세우고 특히 승병들을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안내를 맡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 피해도 제일 많았었죠. 행주대첩 제1차 진주성 전투의 승리에도 승군들의 공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명당 유정은 전투뿐만 아니라 강화교섭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는 외장 중에서도 가장 용명을 떨치던 가토 비오마사와 도합 4차례 강화회담을 위해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1594년 4월 가토가 진치고 있는 서생포 진영이었습니다. 이때 사명당은 가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본 최고의 명장이니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서 조선 출병에 동원되지 말고 그를 제거하고 스스로 쇼군이 되라. 이렇게 아주 고도의 심리작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토는 미소만 짓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심리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회담은 석 달 후인 7월 10일 같은 서생포 진영이었습니다. 이때도 사명당은 가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히데요시를 제거한다면 강화는 바로 이루어질 것이며 청나라 황제도 당신을 밀어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가토는 히데요시 부하로서 배반은 할 수 없다며
다른 조건들을 고집하는 바람에 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회담은 그해 이제 12월 조선조정에서는 가또의 쿠데타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고 대신 가또와 사이가 안 좋았던 고니시와의 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반관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가또는 조선이 자기를 배제하고 고니시를 통한 강화교섭을 앞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명당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행원들만 대리 접촉을 했습니다만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94년 이듬해 3월 18일 역시 서생포입니다. 이 회담에서 가또는 조선왕이 귀국해야 된다. 조선 8도 중에서 4도를 한량하라고 주장하고 불흥시에는 대규모 재침이 있을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만 사명당은 당당하게 그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명당과 가또 기요마사와의 강화교섭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별도로 진행되던 그 신유경과 고니시의 강화교섭 과정에서 가또가 공을 뺏길까봐 굉장히 초조해 했는데 그 입장을 10분 활용해가지고 그가 돌발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 단계에서의 최대 공로자는 물론 사명당입니다. 급기야 사명당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쟁 후에 일본이 새 실력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도일해가지고 양국 간의 외교 재개 문제도 논의하고 2000여 명의 조선인 포로마저 시환했습니다. 정말 민간인으로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물론 사명당 이외에도 이순신이 사후에 총민사를 짓고 죽는 날까지 제사를 받들었던 의능 등 수많은 선묘들의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이철원 교수님의 발제문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회적 하급 계급으로 천대만 받던 성군들 그들은 이 국난에 처해가지고 스스로 봉기해서 군량도 작업하고 녹봉도 없이 싸우다가 이름도 없이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불교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의식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입니다만 우리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전시의 이 순수불교는 전시에 자연스럽게 호국불교로 변신하고 평화시에는 생활불교로 돌아옵니다. 불교도에게 있어서 출생이라거나 합격, 취직, 결혼 등 뭐 인생의 대사뿐만 아니라 생로병사 전 과정이 불교인 것이죠. 물론 크리스찬이나 무슬림에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호국불교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철원 교수님, 네, 지금 이인재 이사장님에 대한 쭉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질문하신 게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따로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김일영 교수님도 글짓을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앞으로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삼행대사께서 강화사로 일본에 가서 자꾸 이제 포로를 소환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다 포로를 소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포로는 군인이 잡혀갔을 때 우리가 보통 포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만 명 이상이 일본에 이제 납치돼 간 거죠. 피납돼 간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원문을 보시면 피로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로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이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고 모든 자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걸 포로 써왔기 때문에 이게 써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도 정확하게 이 용어는 좀 구분을 해서 포로라는 표현보다는 피로인 좀 어려운 한자지 않습니까? 끌려간 동포 저는 이제 번역을 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그 쇠환해 왔느냐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이제 많은 그 기록에 보면 3,000명 혹은 3,500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적고 있는데 요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요 기록들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1명 그러니까 삼행대사께서 처음 돌아오실 때 함께 들어온 인원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3,000명, 3,500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본이 포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합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좀 알고 계시면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지미영 교수님의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지미영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불교 원전 연구자나 임진왜란사 연구자가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일본 중세문화사 연구자입니다. 일본 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구의 범위가 넓혀져서 종교시설물이라든지 그래서 아시아의 종교시설물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철원 교수님하고는 4, 5년 전쯤에 삼양당의 강화 교수과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임진왜란 사나 관점에서 보다기보다는 좀 교류사 관점에서 보는 승률이 좀 더 강한데 이거에 대한 토론문은 저도 토론문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음에도 임진왜란과 이순신, 승병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순신 같은 경우 또는 삼영당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순신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를 떠나서 굉장히 팬들이 많아요. 물론 가토 기요마사 팬들도 많지만 자, 이거는 한일 양국이 혹은 또 동아시아 사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많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들이 배우고 지향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이철원 교수님께서는 임진왜란과 삼영당 유정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이시고 특히 유정이 일본에 건너가 체결한 강화조약 등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간 연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승병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 점은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불교와 승병에 관한 공부가 일천하여서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자, 토론자 입장에서는 좀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 그 선생님의 발제문을 갖다가 독자 입장에서 읽고 독자적인 관점에서 궁금한 점을 갖다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삼영당 유정과 효정이 삼영당 우리나라에서 삼영당 유정과 효정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승병은 일반 대중적 관심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간 유정과 효정을 제외한 승병 연구가 미진한 연구가 무엇이며 현재 승병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여러 승병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소개해 주신 승병들 중에서 유정과 효정에 비견할 만한 큰 성과를 거두고 기억되고 있는 승병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속된 질문입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정처럼 일본의 도일에 피로인 교섭 등을 한 승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왕조에서 공식적으로 사절을 보냈을 때 유정이 강화 교섭자로 도일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공식적 혹은 개인적으로 도일을 한 승려들이 존재하는지 이와 관련한 사료들이 전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임난 이후 승려들에 대한 조선왕조의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옆에 이필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멘탈적인 그 처우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면, 이거는 명상 연구를 하셨던 분이지만 저는 또 교류사적 측면이다 보니까 이 승병들에 대한 그 교류사 제도적 그 처우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지 철저하게 제 전공자적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갖다 현대의 문화 콘텐츠적인 입장에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근래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 사안들을 문화적 콘텐츠로 차용해 대중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진왜란사에는 대표적 영웅들에 대한 서사적 시각을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승병을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은 이들의 활약성을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소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 세 개의 질문과 조금은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 발제문을 크게 봤을 때 승병과 호국불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발제문에서는 한국의 역사 안에서 호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개념의 변화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 이 자리에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소모되어 왔던 호국의 의미를 재논의하기보다는 아시아 불교 문화권 안에서 각 국가들이 차용한 호국이 어떻게 이해되고 소모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토론자가 미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드린 질의가 있다면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인영 선생님은 저하고 같이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고 공동 연구하면서 특별한 이제 인연이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1번 질문에 유정과 휴정 정도를 제외하면 대표가 이제 휴정과 유정이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서산대사가 그 팔도 도총섭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제 성직을 그 당시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삼행대사가 아닙니다. 의엄이라고 하는 스님이 팔도 도총섭직을 이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삼행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큰 활약을 하신 분이 이 삼행대사이기 때문에 삼행대사가 더 널리 알려졌고 그 이후로도 삼행대사가 우리들의 그 일반 서민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활약을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일본 강화사로 가서 많은 우리 끌려간 동포들을 쇠환해온 이 일들, 그리고 이제 일본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크게 우리 대중들에게는 알려지게 됐습니다. 많은 설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화를 연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삼행대사의 그 일본 건너갔을 때 각종 우리가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억눌려 있는 이 울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휴정, 그러니까 서산대사와 삼행대사 이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의성병이라고 하면 영규대사와 이 처형이 되겠습니다. 밀양에 가면 표충사가 있고 또 해남 대흥사에 가도 똑같이 표충사가 있습니다.
표충사라 그럴 때 밀양에 있는 것은 절사자, 표충사 절 안에 표충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사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충사라고 사당이죠. 해남 대흥사에도 가면 표충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분이 밀양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 영규대사가 모셔져 있고요. 해남 대흥사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처영스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영규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묘향산, 북한에 있는 묘향산에는 수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당이 있는데 거기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처영스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처영스님은 이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활약한 의성병이기 때문에 의성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세 분을 모실 때 영규대사를 대신해서 처영 스님이 있는 거죠. 육군으로 보면 이 정도 스님들이 유명한 그 당시의 의성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는 일본으로 넘어가실 때 유정 스님은 스님들과 더불어 함께 갔습니다. 동료 스님들, 제자들이나 이렇게 함께 갔거든요. 그런 기록은 있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가서 일본을 대상으로 그 포로, 그러니까 우리 그 피로인들을 소환해온 그런 기록은 아직 찾지 못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에서 공식적으로 사절을 보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런 문제는 물론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 보낸 거니까 공식적인 거지만은 이때 국서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이긴 하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강화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승려를 공식적인 사절단 단장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서는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갈 때도 쓰시마만 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쓰시마 도주가 본국으로 가자 해서 가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는 전혀 이 상황이 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명대사 일본 가셨을 때 그런 일들로 봐야 되고요. 성병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느냐? 불교에 대한 처우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많은 사찰들이 불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큰 절들이 임진왜란 때 거의 불탔습니다. 근데 그게 곧바로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할 때는 정부에서 도와준 겁니다. 조정해서. 그래서 이제 공명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주면서 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그 일지에도 보면 공명첩에 대한 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명첩이라는 게 요새 말하자면 지위를 주는데 이름을 비워놓는 거죠. 뭐 무슨 판서 이렇게 하면 이름은 비워놓고 그 당시에 뭐 불사를 하는데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름을 적어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명, 이름은 없는 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불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불사를 위한 그 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이름 앞에 보면 뭐 형족, 이름, 배설이 붙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 복구 지원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성병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가 나아졌느냐? 그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문화 콘텐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 불교자가 달려갖고 영화가 제작되거나 뭐가 되면 바로 반발이 일어나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성병에 대한 어떤 호국 정신이나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벌써 불교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성녀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벌써 타 종교의 반발을 받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졌다가 크게 반발을 당해서 흥행에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접근보다는 이게 이제 좀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충분히 정체성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 이제 학문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시간을 요구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인 뒷받침과 자료를 발굴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얼마만큼 뒷받침할 것이냐. 오늘날 대개의 행사들이 이래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들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콘텐츠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전국의 사찰에서도 사실 이제 불교 어떤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하는 그 시도는 많습니다만은 지속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호국 불교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차용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뭐 진미령 교수님은 일본 불교 전문가이시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뭐 임진왜란 할 때도 일본 성녀들이 다 이제 참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요새 말하자면 군종과 같은 활동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일본 외교 문서를 담당한 것이 다 일본 성녀들이니까 재미난 게 고시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도 그 캐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수하에는 그 일본 성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사실 사명대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외교 문서를 일본 성녀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녀들과 교류가 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사명대사가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정치하고 결탁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각 나라는 나라의 사정이 있었을 테고 그 불교국가로서의 또 나름대로의 그 상황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호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비난받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아시아 불교에서도 일본 불교나 이런 쪽은 뭐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호국 불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종교의 본연의 자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종교가 전쟁을 옹호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중생들을 위한다는 보살 정치만 잘 지켜가면 이렇게 정치적인 것이 결탁 아닌 결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따라가는 결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김희정 교수님의 논평에 대한 답변까지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플로어에 계신 청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발표자 또는 논평자의 내용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할 터인데요. 자, 네, 뒤에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 오늘 발제하신 이철원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불교에서 소선 불교는 깨달음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이제 중생들을 함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아까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상 우리가 임진왜란 때 뭐 이렇게 사찰이 불타고 또 성녀들이 참혹하게 죽고 그런 상황에서 불살생에 대한 어떤 계율 때문에 가만히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평소 때는 어떤 소성적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위한 정진을 하면서 또 큰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위협 그 다음에 국가 존립의 위기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참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살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거는 불교를 떠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어서 바로 지미료 교수님께는 이제 일본 문화사 쪽 전공이시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그 불교 예스산대사, 사면대사 이런 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의 세력이 예를 들어서 조선 불교하고 일본 불교의 세력이 그 당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불교가 강하고 있었느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였으니까 그렇게 불교가 대접받지 못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 불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소성, 대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요 근래는 소성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테라와다 불교, 상좌부 불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추어 볼 때 부르는 말이 소성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소성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오래된 책들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소성이라는 말이 또 익숙하죠. 우리로서는 대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남방불교, 테라와다 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가면 이성간의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애라도 이렇게 앉지 않고 이런 악수 등 있을 수가 없는 그 철저하게 지키죠.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백성이 막 살육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테라와다 불교 승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승려복을 반납을 한다. 나 승려 안 하겠다 이거죠. 이 순간만 내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승복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려 자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승려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살생을 해도 그거는 바라의 죄를 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 끝마치고 난 뒤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거죠. 승려로서 바라의 죄는 안 된다. 지키면서 반납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와 율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율이죠. 스님들이 지키게 되는 것은 율입니다. 그래서 율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대승불교 쪽에서는 보살계라고 하는 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도 비구계를 같이 받죠. 그러면서 보살계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와 율을 같이 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대승에서는 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만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자면 우리는 어떤 계를 받아야 되느냐면 보살계를 받는 거죠. 보살계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중생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살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이제 보는 게 다릅니다. 이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에서 계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공유하면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져요. 전체 불교의 흐름을 갖다 일본 불교의 흐름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려시대 이전에 삼국시대쯤 되면은 나라를 중심으로 한 남대 7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가 되면서 즉 일본 내에서도 가마쿠라 시대가 들어가요. 그럼 가마쿠라 시대 때 굉장히 크게 성행한 불교 종파가 6개의 종파가 있어요. 이 6개의 종파가 현재까지도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큰 파워와 첫 번째 가장 크게 성행했던 고려시대 초기 가마쿠라 때쯤 하면은 천태종이나 진원종, 즉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이 들어온 게 천태정의 진원정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정토정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가마쿠라 고려 후기쯤 되면은 가막 정토정이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토정이 왜 유행하느냐? 당시에 아시아 전역에서 정토 사상이라든지 말법 사상이 다시 한번 또 성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토정이 또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토정보다도 조금 더 순수한 정토성을 갖다 찾아가자. 이게 뭐냐? 정토진종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토진종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많이 알려진 스님이 있어요. 신란 스님. 그래서 보통 신란 스님 하면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자꾸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많이 유명한 스님인데 이 정토진종이 유명해요. 그럼 정토진종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오고 세력 형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무로마치 조선 초기에 들어가면은 세력을 잡는 게 누구냐면은 선종이 세력을 잡게 돼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에서 삼성이 조계종이에요. 즉 싹쓸이를 하게 돼요. 일본에서는 아닙니다. 선종이 두 개로 나눠져요. 임재선과 조동종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이철원 교수님께서 그 외교문서를 담당했다라고 했는데 이 외교문서 담당자들이 이 불교 승려들 중에서도 누구냐? 선종 내에서도 임재선의 스님들이 이 외교문서를 담당해요. 그럼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삼국사, 교토의 소곡부지, 삼국사가 본사입니다. 그럼 이 삼국사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 윤동주신 12기가 있는 그 절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외교문서를 담당해요. 그럼 조동종 스님들은 뭐 해? 하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교토 남쪽에 도구지, 동복사를 중심으로 수행을 나눠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를 같이 했지만. 자,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는 무로마치가 아니라 아즈치 모모야마 시기예요.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 중기예요. 그러면 이미 일본 내에서는 막부가 체인지가 되면 막부가 체인지되고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때 유행했던 종파가 뭐냐라고 해서는 법화종이에요. 왜냐하면 아즈치 모모야마는 기반이 상업시들, 즉 직인들이 굉장히 돈을 버는 시기가 돼요. 에도까지 이어져요. 그럼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멀리 있는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가서 오늘 또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거 빌어야 해요. 이게 법화종이에요. 그래서 시내나 시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절이 종파가 법화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냐? 이 법화종이 들어와서 남호랭경, 이게 법화종의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서 법화종이 그렇게 성행을 했는데 애교문서를 담당했을까 했을 때는 아니에요. 완전히 싸그라들진 않고 여전히 선종의 임재선 계열의 스님들이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불교적 세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가마쿠라 시대까지는 불교가 굉장히 강성을 하게 돼요. 근데 무로마치 시대, 즉 조선 초기가 되면은 이 세력이 바뀌어요. 가마쿠라 시대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귀족적인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다면 무로마치 시대는 교토가 아니라 동북지방의 시골 무사가 세력을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교토에 세련되고 정수적인 좀 높은 것 같은 거는 나하고 안 맞아. 나의 무사적 성격과 맞는 종교가 뭘까, 불교가 뭘까 찾았을 때 임재종, 선종이었어요. 수행하고 나를 닦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선종이 성행을 하다 아즈치 모모야마 시 그렇지만 점점점 불교적 세력은 약해지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나중에는 강사로 불러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그 세미자장이 5시까지 아마 이야기돼 있어서 네, 있으시면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입비는 죄송합니다.
이철원 교수님, 그 다음에 진미령 교수님, 이인지 이사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1회 학술 세미나 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1회 오늘 잘 마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철원 교수님, 이인재 이사장님, 이필원 교수님, 진미령 교수님, 세미나를 이끌어준 이석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동국대학교 여해연구소 창립 기념 1회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